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북백 시간에 야마다 사장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소개했었잖아요. 예. 이 책에 미라이공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라이공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직원보다는 실패하는 직원을 더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발상 경영을 하는 데가 미라이공업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구글이 이 미라이공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발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요. 구글은요. 실패를 하잖아요. 그냥 높게 평가하는 것만 아니라 보너스에 휴가까지 준대요. 오, 휴가까지요? 네. 미라이는 보너스만 준 것 같은데. 보너스까지는 아니고 평가를 높게 해준 거지. 근데 구글은 보너스에 플러스 휴가까지.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구글에는 비밀 조직이 하나 있잖아요. 구글 X. 그렇죠. 처음 구글 X가 생겼었을 때 구글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구글 글라스 있죠? 이것도 개발했고 구글의 무인차 그리고 프로젝트 룬이라고 풍선 띄워서 무선 와이파이 하는 거 있죠? 예. 이것도 하고 있고 프로젝트 윙이라고 해서요. 드론으로 쇼핑한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는 이런 데가 바로 구글 X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자를 드론으로 배달해 주는 거는 유튜브 검색만 하면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연구하는 거는 더 놀라워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빌딩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래. 우주까지 올라가는 궤도 엘리베이터. 이게 구글 X에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이런 제품들 구글 X에서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제품들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구글 X 직원들은요. 그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실패와 성공을 똑같이 대접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대우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구글 X의 연구 개발 책임자가 달 탐측선 성장 이런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대요. 되게 재밌죠? 이분의 이름은 아스트로 델러란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테드란 프로그램 있죠?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임원이나 기업의 고위급들이 이 프로젝트 언제좀 중단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보나마나 실패할 거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이렇게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고를 당하거나 승진해서 누락당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위에다 얘기를 못하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관행들을 어떻게 타파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유전자를 아예 바꿔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 델러 책임자에 따르면요.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이유로 실패를 한 팀에게는요.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보너스를 주고요. 또 공개석상에서 동료들한테 박수 갈채까지 받게 해줬대요. 그리고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니저들이 뜨거운 포옹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연봉도 올려주고 게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해라. 몇 달간의 휴가까지 주어진대요. 실패를 했는데 몇 달씩 휴가를 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와. 실제로 사례도 언급을 했어요. 30명이 2년 이상 해오던 프로젝트를 중단한 일이 있었대요. 이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네들 다 심했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연봉 깎여 뭐 이렇게도 나오고. 연대 보증까지 세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구글 X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 30명 팀을 모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확실히 끝내버린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다른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 팀보다 더 구글 X의 혁신에 기여한 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찬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휴가도 보내줬대요. 근데 당사자는 은근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구글의 철학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글에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설픈 성공보다는 철저한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실패가 없으면 어떻게 학습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구글X의 가장 큰 목표는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안 될 프로젝트를 빨리 적기라고 해요. 빨리 이거 안 되니까 치워버리자, 그만 끝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구글X에서는요, 매년 엎어지는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10개? 100개가 넘는데, 100개가. 구글에서 100개를 넘게 실패한다. 근데 와. 그 덕분에 무인차도 탄생했죠. 룸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있었죠. 구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 이렇게 100개나 매년 실패하는 이 덕분에 나온다고 구글X 책임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 근데 야구에서는 3할이면은 완벽한 타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번 나와서 7번을 아웃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글은 100번 중에 한두 번만 성공해도 완벽한 직원이 되는 거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이나 여러 혁신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구글처럼 행동을 해야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실패와 성공을 동급으로 여겨줘야죠. 미라이공업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역발상적인 경영을 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PD랑 저도 앞으로 많이 실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접어야 될 거야, 막 그런. 하이, 우리 안 접어 실패해도.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호텔 자주 이용하세요? 사실 수영장이 있는 특급 호텔에서의 휴식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입니다. 호텔타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전국의 모든 특급 호텔들을 날마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약은 물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호텔타임에서 딱 4번의 터치로 특급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호텔타임 앱 다운 뒤 경제브리핑 코드 ECON55를 입력하시면 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아유, 어제 제가 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 어디 싸움 났어요? 5월 6일이 공휴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아니, 5월 6일 빨간 날 아니던데? 어린이날이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이 금요일인데 요때 쉬면은 4일을 쫙 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 휴가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랑 경영자총협회 여기에서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청와대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안할 거면 좀 빨리 할 것이지. 다음 주잖아, 다음 주. 그러니까요. 일단 명분은 그겁니다. 내수 활성화. 4일을 쭉 쉬면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돈을 쓰게 될 것이다. 근데 그동안 정부가요, 공직선거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딱 3번이 있더라고요. 아, 3번이에요? 올림픽이 열렸던 88년 9월 17일 올림픽 개막일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4강 진출을 자축하기 위해서 7월 1일, 그리고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 이렇게 3번이 있었네요. 아니, 그러면 이런 임시 공휴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임시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청와대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경제계에서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아니, 이거 총선에 져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연월차 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업의 꼼수다. 그럴 수도 있네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이런 핑계를 댔어요.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너무 나빴다. 그래서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0.4%포인트밖에 안 된대요. 이는 최근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GDP 속보치 여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 1분기 GDP가 아까 얘기대로 전분기보다 0.4%밖에 안 늘어서 2분기 연속 0%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1분기 성장률은요, 작년 메르스 사태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 이때가 0.4%였거든요. 이때랑 똑같아. 지금 메르스도 아닌데 메르스 사태랑 경제 성장률이 똑같아. 조만간 잊지도 않은 전염병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한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요, 내수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실제로 내수에서는요, 건설 부분만 5.9% 늘어났을 뿐이고요, 민간 소비, 설비 투자는 다 줄어들었대요. 또 수출도 역대 최장 기간 감소가 이어지면서 1.7%가 줄어들었고요, 덩달아 수입도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올해 3% 경제 성장률은 물 건너갔다 벌써.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젠 메르스 핑계도 못 대는데 도대체 무슨 핑계를 만들까? 조류 독감 뭐 이런 거겠죠. 속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NDC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가 NDC 세션 하나를 듣고 왔잖아요. 네. NDC가 뭐지? 갑자기 두 PD들이 왜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방송을 바쁘셔서 못 들으셔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요 NDC는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건데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넥슨 판교 사옥 그리고 그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 IT, 디지털, 모바일의 지식 강연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린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세션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계단에까지 앉을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요 NDC 강연 중에 가장 들을 만한 것들 하이라이트만 저희가 짚어드리는군요. 예, 그 강연을 콕 집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브리핑은요, 내가 나를 고용한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창업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작게 시작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스타트업, 1인 창업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작게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자본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작아도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기획, 개발, 제조, 판매, 영업, 관리 이런 건 마찬가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 직원이 이 PD, 박 PD 달랑 2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컨텐츠 뭐 만들 것인지 이 의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녹음, 그 다음에 편집, 또 서버에 올리는 것까지 다 우리 둘이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창업주, 오너들 고민이 그거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할 건 해야 돼. 우리 고민이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벤처업계 봉이 김선달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드림엑스 데브라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봉재 대표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NDC에서 인디게임의 영원 마케팅, 영원이냐, 영혼이냐를 발표한 드림엑스 대부의 정봉재라고 합니다. 이 강연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창업한 시간 동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1인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 집행이 되고요. 또 다른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작은 스타트업들이 마케팅을 집행하는 순간 자본금이 잠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마케팅을 했는데요. 그런 마케팅을 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고요. 지금도 또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게임들의 퀄리티도 높이면서 이런 영업 마케팅과 시너지를 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늘부터 연애왕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올해 2분기에 출시할 레빗 플래닛이라는 게임과 리치 킹즈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빗 플래닛은 토끼 번식 게임이고요. 리치 킹즈 게임은 모두의 마블과 같은 주사위류의 게임으로 돈을 벌고 경쟁을 하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나중에 다운받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셨어요. 벤처기업의 영원 마케팅 또는 영혼 마케팅. 영원 마케팅은 빵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영혼. 영혼. 네. 그 발음상 비슷한데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야. 아하. 그럼 정봉재 대표가 누구냐? 원래는요, 넥슨 개발자 출신인데 파트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나름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돌연 사표를 내고 1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 개시 3개월이 딱 됐는데 공무원, 재벌가의 후손, 갑질 기업인들 너무 많이 만난 거야. 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출연을 하는 게임을 만들었어. 그 게임 이름이 뭐예요? 공공의 적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모바일 게임을 받으면요, 유저는요, 얘들을 막 때릴 수가 있어. 갑질한 사람들을. 공무원, 뭐 재벌 후손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손가락으로 탁탁탁탁탁 때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캐릭터에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굴을 딱 넣을 수 있으면 더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말이야. 그러게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물건이 나왔는데 역시나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 대표가 입간판을 만듭니다. 입간판. 우리 왜 해리가 부동산 앞에 요즘은 다 서 있잖아. 그렇죠. 반값이 얼만데 그러면서 해리가 다 서 있죠? 그런 입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이 게임 이름이랑 출시가 됐다, 어디 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적은 입간판을 가지고 언론사로 갑니다. 모 언론사로 가서 이분이 편집국 앞에서 이걸 들고 딱 서 있는 거야. 1인 시위하듯이. 아니, 그 편집국 기자들은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사 잘못 썼다 항의하는 건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듣보잡 게임사에서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 근데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를 들고 서 있는 거죠. 놀라기도 했을 거고 아마 적잖이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뉴스가 나갔다고 해요. 덕분에 그 다음날 2,000건이 넘는 다운로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나름 성공을 한 셈이네요. 예,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가족들, 친구들 이 정도, 그러니까 다운이 100건도 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마케팅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2,000건을 다운을 받으려면은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 대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빵. 몸으로 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쵸.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 우리도 몸으로 다 때우고 있잖아. 그래서 몸빵으로 700만 원을 아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속 몸으로만 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몸으로만 때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이 나왔을 때는 조금 진화를 합니다. 이제는 몸빵도 이게 진화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작품이 나왔을 때는요, 정 대표가 직접 보도자료를 씁니다. 이 보도자료가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 기업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에 자사의 제품,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요.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왔으니 이거를 기사화해 주세요.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자들은
이거를 받아서 기사로 처리를 하죠. 그렇죠. 네이버에서 보는 절대 다수의 기사가 바로 보도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정 대표는 이것도 직접 씁니다. 사실 이쪽 관계된 분이 아닌 이상 자료를 직접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 대행사한테 보통 맡기잖아요. 그렇죠. 대행사에 맡기려면 역시나 이것도 월 5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정 대표는 이 보도자료를요 재밌게 꾸민 거야. 어허. 그 후속작이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쓸 때 이렇게 쓴 겁니다. 내 여자친구는 된장녀가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풀어간 거야. 자신의 경험담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은 아이고 지 얘기 이렇게 썼구만 이러면서 동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재밌네 한번 써줘야겠는걸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번에는 1만 다운로드가 됐다는 거예요. 오호. 그리고 또 후속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CF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역시나 몸빵입니다. 아, 모델료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야. 아하. 그러면 주인공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나와서 끝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나온 이 동영상이요 의외로 유치하지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마치 이 PD와 박 PD가 도쿄 비즈니스 산책이라든지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거를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저희는 지금도 들으면서 손발이 오글거려요. 저희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와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더랬죠. 그렇죠. 동병상련까지 느꼈잖아. 네, 그러면서 이 몸빵 마케팅의 중요성을 일가를 하셨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정 대표가 저희가 예전에 비즈니스북스의 볼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이 볼드의 핵심이 기하급수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기하급수 산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그래서 아주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목받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박도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볼드를 읽어보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드를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구 나이가 50억 년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등장한 것은 5억 5천만 년 전입니다. 즉, 지구 나이의 90%는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급등세를 보이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90%의 기간까지는요. 바닥권에서 횡보만 한다는 거죠. 몸빵 영업, 몸빵 마케팅이 중요한 거는 사업 초기에 오래 버틸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겨요.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는 어쩔 거냐. 근데 정 대표는요. 기업 차원의 용역,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 이걸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알바 중에 하나가요. 지인 대신에 회의에 참석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회의록을 작성을 한대요. 그러면서 건당 10만 원씩 알바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게임 스튜디오니까 큰 회사에서 외주를 줬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작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본업이 아닌 용역을 하면서 고정비를 털었다는 거죠.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업을 물론 빨리 접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슬프다. 왜요? 이렇다 할 액션을 해보지도 않고 빨리 접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보하는 컨텐츠, 진화하는 컨텐츠에 무명의 힘을 더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담은 영원 마케팅. 이거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다. 바로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 정 대표님을 모시기로 했잖아요.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강연을 듣고 나서 저희가 불이 나게 쫓아갔죠. 대표님 잠깐만요 출연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은 역시 몸빵의 대가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출연을 약속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도 몸빵으로 섭외를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내일도 NDC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주목해야 될 세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개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시에 열리는 세션인데요. 제목은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 뽑아내기. 이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요게 그 유명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말은 많이 하지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연을 하시는 분이요, 작은 회사 또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빅데이터를 뽑아내는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분도 몸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비결이 게시판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은요, 오후 1시 35분에 진행이 됩니다. 제목은요, 모바일 환경에서 글로벌 론칭하기. 사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 상품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를 하기에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죠? 돈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의외로. 하지만 이거를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게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IT, 디지털, 모바일 상품을 봐도 공통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기업만 꼭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는 법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모바일 시대에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글로벌 시장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은 내일 모바일 환경에서의 글로벌 론칭, 이 세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 잠시 못했었던 외신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 없는 세계 부의 쟁탈전, 영토 전쟁보다도 더욱 치열하고 참혹.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 것 같으세요? 영토 전쟁보다 더 치열하다. 에너지? 에너지랑 또 다른 게 있어요. 환율 전쟁. 환율 전쟁을 이렇게 일컫는데요. 보통 통화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이 환율 전쟁은요,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적으로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환율에 따른 국가 간의 손익관계를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가령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대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물건 가격이 싸져요. 예를 들어 삼성의 갤럭시 S 미국에 수출됐었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살 때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잖아. 그렇죠. 당연히 갤럭시 S 수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상대국 제품의 가격, 애플, 아이폰 있잖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싸지게 돼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이 환율 전쟁으로 손해를 본 국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걸 했던 게 아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대형 경제권들이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한동안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본바탕에는 환율 전쟁이 깔려져 있었어요. 자신의 통화를 많이 찍어낸다. 이게 뭔 얘기냐면 통화 가치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면 아까 얘기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다들 돈 찍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최근에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있잖아요. 네. 이 마이너스 금리도 실상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환율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해요. 이런 환율 전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가장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는 2008년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라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중국 상하이에서 G20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런 환율 전쟁이 한동안 주춤거리고 있다,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회의에서 각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양적 완화, 환율 전쟁 그만하자. 지쳤다. 제발 자제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도 더 이상 하기 힘들어. 다들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주요 언론들은 그 당시에 환율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대. 2달 만에. 환율 전쟁의 휴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에 환율을 둘러싼 감정 싸움이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브로맨스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로맨스는 알겠는데 브로맨스가 뭐죠? 남자들 간의 로맨스. 브라더 로맨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게 브로맨스인데 미국과 일본이 좀 이상한 관계잖아. 예. 중국이 G2로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 대신 중국 편에 많이 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한테 매달린 거야. 야, 니네는 우리랑 영원히 같이 가야 돼. 우리 형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아예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미국과 일본만 우리 잘 살면 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브로맨스가 점점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달러엔 환율이요. 연초에 달러당 120.3엔에서 지난 25일 111.8엔으로 올해 들어서만 7.1%나 하락을 했거든요.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는 일본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다시 되살려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기조였는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야. 자칫 잃어버린 20년이 이거 30년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달 초에 일본의 요시히데 관방장관이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환시장에서 과다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에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전처럼 미국과 일본의 브로맨스가 유지가 됐으면 미국에선 그랬겠지. 우리 동생 요즘 경제가 힘들다며? 그래, 니네 하자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변심을 한 거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요. 지난 15일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최근 엔고 현상은 정상적이며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인위적인 엔저. 니네 그렇게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래 우리 잘못했어. 그냥 엔화가 높아지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 제발아.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니네 그렇게 나오면 우린 더 세게 나가.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엔고가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조치를 취해서 다시 엔저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그러다 하루이키 일본 은행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화 강세가 물가 안정 목표를 위협한다. 추가 부양을 하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를 해버린 거야. 미국이 압박해도 우리는 엔저 다시 만들겠다. 엔고 용납 못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미국은 2012년 아베 총리 집권과 함께 일본 엔화 약세가 시작되니까요. 묵인해 왔거든요. 브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랬었냐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야 글로벌 경제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일본 경제에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과히 그렇게 많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최근 심상치가 않아요. 뭔 얘기냐면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난 2월에 무역 적자가 471억 달러거든요. 6개월 만에 미국이 최대치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났을까? 가장 큰 이유가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 대일 무역 적자가 엄청 늘어나 버린 거예요. 대일 무역 적자는요. 지난해 686억 달러나 돼요. 2009년 이후 6년 만에 54%가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너네 동생 귀엽네.
엔화 약세? 그래 우리가 무기 내줄게 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지네나 물건들 엄청나게 팔아제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지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까지 해요.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 증가가 지금 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2020년 그러니까 한 4년 후 정도 되면 미국 GDP 대비 무역 적자 비중이요 2006년 수준까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2006년이 중요한 줄 아세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 네. 2006년에 무역 적자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2008년 금융위기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거 못지않은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거 일본 계속 우리가 동생으로 봐줘야 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엔화 약세 용납 못해. 일본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봐줬는데 더 봐줘.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환율 전쟁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미국도 이제는 일본에서 워낙 적자를 많이 내니까 더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네요. 미국인들은 일본 그러면은 진주만 트라우마가 있고 일본은 미국 하면 원폭 트라우마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트라우마를 주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미국과 일본의 브로맨스는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혼을 예정한 결혼이네. 또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중국 있잖아요. 중국도 이제 미국이랑 환율 전쟁이 또다시 불을 뿜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은요. 정부 간의 전쟁이라기보단 미국의 헤지펀드들 있죠. 네. 헤지펀드와 중국의 인민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 이 둘 간의 전쟁인 거거든요.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를 해왔어요. 1차 전쟁이란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1차 전쟁 때는 어디가 이겼는지 아세요? 중국의 인민은행. 네. 인민은행이 헤지펀드들을 아예 작살내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이 헤지펀드들이 한 번 졌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그동안에 상처 입었던 거를 회복해서 2차 전쟁을 벌일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고 있대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헤지펀드 아까 얘기했잖아. 헤지펀드랑 중국의 인민은행이 맞붙고 있다. 네. 근데 헤지펀드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조지 소로스?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 회장이 헤지펀드의 수장인 거야. 소로스는요. 빌 에크먼이나 데이비드 아이논 같은 환투기 세력과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대대적인 위안화 공매도를 나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위안화 절하에 베팅해가지고 위안화 환율이 실제로 상승하면 큰 차익을 챙기겠다. 이런 의도였다는 거죠. 네. 소로서는 이렇게 베팅만 한 게 아니라 말도 못했어요. 지난 1월 말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렸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야. 중국 경제에 경착륙은 피할 수 없다. 왜? 내가 위안화 공매도 했는데 중국 경제가 떨어야지 내가 돈 번다. 이 얘기인 거야. 소로소는 지난 20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경제가 미국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7년, 2008년과 무서울 정도로 흡사하다. 이게 뭐겠어요? 미국의 금융위기 똑같은 게 중국에도 올 것이다. 그러니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내가 공매도 했으니까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소로소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에서 석 달 남았죠. 이때 되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헤지펀드와 중국 인민은행 간의 환율 전쟁이 벌어진 이후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매달 1,000억 달러씩 급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매달 1,000억 달러씩 쏟아 부으면 결국은 국간이 빌 거 아니냐. 당연히 버티기면 헤지펀드가 이길 수가 있다. 소로소는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인민은행은 외환보유고 적전선을요 2조 8,800억 달러로 잡고 있대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2,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로소의 예상대로라면 3,000억에서 4,000억 달러만 더 소진시켜버리면 헤지펀드가 이긴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로스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은행도 이 소로소나 헤지펀드들 공격 그냥 넉넉히 막고만 있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선물한 계약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외환 보유고를 또 늘리는 이런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과 소로소를 수장으로 하는 헤지펀드들의 전쟁은 앞으로 누가 이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미국과 일본 간의 환율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나라는 이 환율 전쟁에서 괜찮냐? 일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심상치가 않아. 왜냐하면 아까 미국도 일본을 봐주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지네 나라 와가지고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갔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미국에서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이런 대미 무역 흑자국 상대로 1년에 2차례씩 환율 보고서라는 이런 걸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자칫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10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요.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너네 더 이상 까불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경고한 거야. 그런데 이번 보고서가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우리나라 수출이 달려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해지냐면요. 슈퍼 301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무역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에 슈퍼 301조가 있대. 이게 뭐냐면 베넷, 해치, 카퍼버. 이게 BHC라고 하거든요. 이게 화장품 아니에요. BHC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지난 2월에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BHC 법에 따라 가지고 환율 조작 의심 국가에 대해서 분석을 확대하고 또 분석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그러면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통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잖아.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을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잖아. 그렇죠. 수출은 안 되고 있지만 수입도 덩달아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예요. 또 달러 대비 환율이 6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화 가치 하라. 이거 우리가 손댄 거 전혀 없어. 일단 중국 성장이 둔화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유가도 하락했고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게 말이 돼? 그것만이야? 니네 진짜 조작 안 했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은 중국이랑 지금 대놓고 환율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죠. 또 일본이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환율 전쟁을 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먼저 손을 댈 수도 있다. 만만하니까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스파링 파트너로 딱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BHC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은 향후 1년간 우리나라와 정책 협의체를 구성을 한대요. 그래서 왜 통화 가치가 떨어졌는지 이걸 분석을 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수립하라고 우리 정부한테 촉구를 하게 된대. 근데 이게 촉구겠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압박을 가하는 거겠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1년 뒤까지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아까 얘기대로 IMF나 WTO 여기서 엄청난 제재를 가한다는 거야. 북한만 제재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재받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저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흘리지 않나 싶어요. 야, 니네 우리 상대로 이렇게 흑자 많이 보지? 그럼 니네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우리 정부는 사드 땡겨올게. 이게 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대요. 근데 문제는 환율 조작국 바로 전 단계 심층 분석 대상국, 그러니까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 네. 이런 국가로까지는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율 조작하지 않았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원화 강세를 어떻게든 방치를 해야 돼요. 원화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환율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소로소 같은 헤지펀드들이 중국이랑 싸우는데 좀 자금이 필요하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스파링 머니를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돈을 한 방에 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 전문가들은 도대체 넋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대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미국이 의심하는 이런 환율 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진짜 이러고 있어도 되나?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칫하면 이 속담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 변동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지금 자녀 세대들은 인류 역사에서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없는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인류학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만나 볼 뻔했잖아. 아하,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유발 하라리 교수가요. 오늘 방한을 했대요. 우리나라 첫 방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현재 교육 시스템은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들이 40세가 됐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은 쓸모없는 것이며 2050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꼭 우리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희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분들이 노하우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털 들어가서 지식인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게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인들에게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셨고요. 5월 1일까지 머무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라리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28일 목요일에는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세계 지성에게 묻는다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신다고 해요. 또 29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시 직원, 시민 한 500여 명과 함께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의 길 이런 주제로 토론도 한대요.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옆에 있는 교보문고 있죠. 예. 여기서 사인회도 하신다고 하네요. 요 사피엔스 책이 아니어도 사인을 해주나요? 화내시지 않을까? 저희가 예전에 북백을 통해서 사피엔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예. 그 덕분인지 이 사피엔스 책이요 23주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13만 부 정도가 팔린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들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사피엔스 하라리 교수님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이런 데 꼭 가서 사인도 받아보시고 하라리 교수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직접 한번 보시고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인문 교양서가 10,000권 팔리기도 힘든데 13만 부다. 대단하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